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앉으셨습니까? 네, 김해 시청에서 늘 못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늘 체육관을 빌렸는데 드디어 빈 의자가 남네요. 항상 우리가 힘들 때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 이걸 늘 생각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 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고 해서 이제는 아기를 가져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춘기 시절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워서 그랬고, 이제는 엄마랑 사이가 좋지만 급한 순간이 오면 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는 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저 같은 아이가 나올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그리고 어떻게 하기는 애를 안 낳아야지. 그래도 이제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낳아야 돼? 지 닮으면 어떻게 놓지 마. 그래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닮지 않은 아이를 놓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런 애는 이 세상에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닮지 않는 애를 놓으려면 남편을 시집 장가를 하면 더 보내가 놓으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자기를 닮지 않는 애를 놓으려니까 하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놓으면 거의 100% 자기 닮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도 이제 또 애가 사춘기 되면 속개나 끌어야지 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아이고 엄마 심정 알겠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참여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경상도 말 표현을 하면, 여기 경상도니까 새가 만발이나 빠져야 그래 이제 부모 심정을 좀 아는 거예요. 과보를 받아야지.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아야지. 그 인연은 지어놓고 과보를 안 받겠다고 미꾸라지 새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겠다고, 아이고 그런 거 봐주는 게 부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비책을 좀 알려주세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애기 낳아서 키우세요. 그리고 애기가 속 썩이면 네. 아이고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더니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인과응보를 깨치세요. 인연 과보를 깨달으세요. 안 돼요.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왜 콩을 심어놓고 팥 나라고 자꾸 그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해도 안 되고 싹싹 빌어도 안 되고, 그냥 지은 인연의 과보는 달게 받는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달게 받는다. 부처님 이래 말했어요.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자, 따라 해보세요. 지은 인연의 과보는 지은 인연의 가보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숨는다 하더라도 지은 인연의 공덕은 지은 인연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어서 공덕을 쌓아놓으면 그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난다고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반드시 저축이 돼 있다. 또 지은 인연의 과보는, 즉 내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지, 그걸 어떻게 싹싹 빌고 어떻게 적당하게 해가지고 안 갚으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에 도망가다 하더라도 그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독교 신자가 됐든 불교 신자가 됐든 뭐 그렇지 않든 오히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나 닮은 애를 안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나 닮은 애를 낳아서 내가 마음고생을 좀 해서 어머니에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그래야 어머니도 내가 고생하는 걸 봐야 어머니도 어때요? 그래, 속이 좀 시원할 거 아니야. 어머니들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애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니도 시집가게 애 낳아봐라, 이 말 해야 하네요. 해요. 그게 뭐요? 그거 굉장히 저주죠, 저주. 아시겠어요? 니도 내 거라지 한번 당해봐라,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엄마가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엄마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엄마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막 퍼버. 자기가 지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 지금부터 네. 엄마한테 참여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예. 엄마 미안해. 네. 아이고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한테 속썩이고 한 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해야 돼. 그렇게 참여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조금 덜 할 거예요. 자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 알았어요? 네. 저 스님. 얘기하세요. 저 근데 응. 좋은 인연의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저 좋은 것만 찾는다. 아이고 그냥 좋은 인연의 아기를 낳으려면 어쩌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나에게 인연이 되는 아기라면 그 어떤 아기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신체가 건강하든 신체가 장애가 되든 어떠니 나에게 인연되는 아이는 그 어떤 아이라도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좋은 아이 낳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면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원하던 아이가 아니면 어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떻게 됐나 하고 저주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힐링 캠프 보면서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호주 청년 봤어요? 굉장히 어떻게 마음이 맑았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로 그런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딱 낳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완전히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좋은 아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내고 애를 키우면 뭐가 된다? 좋은 아이가 되고, 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아이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절에 다녔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라. 창피하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남자아이 주세요, 여자아이 주세요, 건강한 아이 주세요, 똑똑한 아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인연이 돼서 오는 아이라면 그 어떤 아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짜증내고 부부 싸우고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내가 어때요? 그 사이에 치여가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이의 모범이 돼서
부부간에 갈등도 안 일으키고 짜증도 안 내고 애하고 싸우지도 않고 성질도 안 내고 그렇게 키우면 항상 아이를, 그러니까 여자아이면 여자아이로, 남자아이면 남자아이로,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대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키우면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가 된다. 알았죠?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에서 온 23살 열렬 청년입니다. 네. 스님, 제가 고민이 이성에게 너무 쉽게 마음이 갑니다. 제가 해프구나. 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것 같아서 통제하기도 어렵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간다는 거 어떻게, 마음을 간다는 뜻이 뭐예요? 아무나 가서 껴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그 길을 가다가 뭐 어떤 모임을 간다던가 뭐 근처에 있는 이성을 보면은 뭐 이뻐 보인다던가 뭔가 어떻게 좀 같이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던가 뭔가 마음에 든다던가 그런 게 너무 쉽게 이성에게 반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반하구나. 치마만 들어오면 그냥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너무 무의식 중에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근데 마음이 간다는 게 그냥 여자하고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약간의 성적인 욕망이 여자만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성적인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건강하다는 증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심리적 위축을 느끼지 많은데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다 그러면 어떤 성적인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이상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지금 뭐 그게 그러면 한번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면 좋아요. 그 이유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게 무조건 억제하고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없어도 병원에 가봐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잠깐 요거 놔놓고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적인 주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종류가 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류라 그래요. 다수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떠냐? 저건 병신이라든지 저건 이상한 놈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떠냐?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주 소수지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소수니까 무시하고 살아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도 하나의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존중받고 살아야 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 육체와 정신적인 이 결합이 남성의 몸을 갖고 있으면 주로 여성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성이면 남성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적어도 100에 한두 명은 남성인데 남성에게 성적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 여성에게 성적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적 호기심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자끼리 대하듯이 우리가 보통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와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성소수자 이렇게 말하죠. 동성애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은 태어남에 있어 그런 사람은 그건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군대라든지 남자만 산다든지 여자만 산다든지 하는 특수한 계층에서 성적 욕망을 좀 뭐랄까 비윤리적 비상식적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 말고 이건 태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명에 1명이라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니까 몇 명이 될 수 있어요? 50만 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1000명에 한 명이라도 몇 명이 될 수 있다. 5만 명이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손가락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돼. 어떤 종교는 이런 것을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보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나보니 피부가 검다고 노예로 부리고 태어나보니 여자라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태어난 것에 의해서는 어떤 차별을 가해도 안 된다. 그런데 보통 이런 동성애자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 성적인 호기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성적 호기심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무리는 안 되잖아요. 성적 호기심이 없으니까. 그죠? 이건 무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성적 호기심이 거의 충동적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가끔은 이제 뭐예요? 성추행범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익힌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성적 충동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일어날 때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누구나 다 성적인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선에서 요 선 안에 들어오는 건 뭐고,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하지만 이건 어디에 속하고? 정상에 속하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성적 호기심이 전혀 없는다 하도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 호기심이 너무 충동적으로 심하다 해도 뭐 해야 된다? 치료를 받으면 그게 자기 통제 하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질문 청년은 성적 호기심이 지나쳐서 자기 통제가 좀 하긴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 지금 이런 거예요. 호기심이 많다가 문제예요. 성적 호기심이 어려울 만큼 충동이 많다는 뜻이에요. 성적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님의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에서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 것은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 형, 저와 셋이서 살면서 고모 집에서 거의 그 밥을 먹고 자고 이랬는데, 고모는 고모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맨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모 딸이나 뭐 아들한테는 고기 한 점, 두 점을 주면은 저는 못 먹거나 한 점 먹고, 라면을 먹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맨날 라면을 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스님의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고,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어떠해요? 육체의 성적 호기심은 자기가 통제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뭐 성적인 거는 그냥 뭐 서로 사랑하면은 하는 거고, 그냥 처음 봤을 때 이 여자 뭐 정말 성적으로 뭔가 다가가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 한 여성을 보면은 이 여성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만약에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데,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을까, 주고 싶을까?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연애를 했을 때 사랑을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좀 꺼려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을 과하게 주는 것도 사랑받고 싶은 것이 더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고 싶은 게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받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과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받고 싶어서 줬기 때문에
그게 상대로부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상처가 되겠지. 그것도 그럴까 싶어서 또 겁이 나가지고 어때요? 관심은 가는데 또 접근하기는 어렵고, 또 접근을 하면 너무 과하게 접근하니까 상대로서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또 상대가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기는 상처를 더 입게 된다. 엄마한테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뭐다? 부모로부터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여성으로부터 또 상처를 입게 되면 여자에 대한 나중에 한쪽은 호기심, 한쪽은 이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개묘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우선 그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좀 감사 기도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치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이렇게 자기가 남 집에 다니고 이래서 고생 많이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럼 태어나긴 누 때문에 태어났어?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지. 네.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가 볼 때는 어린 나를 두고 헤어진 건 어린 나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지만은, 자기가 이제 커서 한번 살아보면, 결혼해가 살아보면 이렇게 성인의 남녀가 같이 살면서 싸우고 못 살 그런 경우가, 처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쉽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싸우고 못 살겠다 해도 자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더 버티고 살다가 어때요? 도저히 안 돼가 헤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두고 헤어지는 가는 엄마가 나중에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면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냐? 홀로 남아있는 나도 힘들었지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그래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모네 집 고모네 집 있으면서 뭐 저가 애는 고기 2점 주고 나는 안 주고는 1점 줬다 해도, 그래 그 집이니까 1점이라도 줬지, 그 집이니까 눈치 보고라도 라면 얻어먹었지, 남의 집에는 그렇게도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돼. 그래서 아까 고모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빠 형제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키워준 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먹고 싶어서 원망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래도 고모네 집에서 나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어, 고아원에 안 보내고 거기서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생모 생부에 대해서, 또 키워진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감사 기도고, 그동안에 감사하는 마음 못 내고 미워한 마음에 대한 참회 기도. 이 참회 기도하고 감사 기도 2개를 깊이 하면 자기 내부의 그런 열등감이랄까, 상처,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못 받은 그 상처들이 좀 치유가 되면 자기가 여성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좀 건강하게 접근이 된다. 이렇게 막 아무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성적인 이런 과다한 호기심이 생길 때는, 지금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그럴 때는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정상인지 아닌지. 대부분 이게 호르몬의 약간 과다분비 증상이거든요. 성적 호르몬이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 과다 증상이 되면 충동이 억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과소하면 성적 호기심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요즘은 의사하고 상담하면 금방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주로 그 여성으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리고 함께 따뜻하게 나누고 싶은 그런 어릿속의 그 그리움이 어때요?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일종의
사랑받고 싶은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하면 뭐 껄떡거림이거든요. 껄떡거림. 아까 우리 오다가 어릴 때 못 먹은 껄떡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껄떡거림의 얘기 들어봤는데, 경주에 제가 살면서 부산 캐끼라고 아이스 캐끼가 있었는데 그거 못 먹어가 껄떡거리면서 항상 친구들하고 내기해요. 너 몇 개 먹을 수 있니? 나 20개. 임마 20개 못 먹는다. 헤이,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네 돈 낼 거야. 이래가지고 내기하러 가거든. 또 황남빵 갖고 내기하고, 짜장면 집에 가서 몇 그릇 먹느냐고 내기하고. 이런 건 뭐예요? 다 배고플 때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 보면 그 사실 2개, 3개도 먹기 어려운데 그때는 왜 애들이 그걸 20개 먹는다고 장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어릴 때 못 먹어본 껄떡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다 어른이 다 돼가 살만한데도 옛날에 그 못 먹을 때 먹었던 음식, 그런 구황 음식을 기호로 또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껄떡거림이거든요. 욕구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기는 자라나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막 꼭 성적인보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껄떡거림이 있는데, 이 껄떡거림은 남을 만나서 해소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자기 상처를 치유해서 건강하게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상처가 더 덧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엄마 되는 분들 애 키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말 안 듣는다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애 두들겨 패고 애하고 싸우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커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는지, 또 지금 도저히 우리 둘이 못 살겠다, 어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렇게 커서도 다 성인이 돼도 이게 뭐 다시 결혼을 해도, 저런 경우는 결혼을 하면 아내인 동시에 여자를 누구로 생각한다? 엄마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 역할은 해주는데 엄마 역할을 안 해주면 어때요? 그게 또 욕구 불만이 돼가 또 싸우게 되고, 그럼 또 엄마를 찾아서 또 딴 여자에게 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인간이란 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나쁘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까르마,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들어가 보면 인간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성추행했다 어쨌다가 세상에서 막 엄청나게 말썽이 되는데, 그것도 다 보면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지만은 그 가해자라는 사람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이 억압이 돼 있다,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이 좀 없을 수는 없겠죠. 상처들이 적도록 해주는 데는 누구가 제일 중요하다? 어릴 때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 어릴 때는 자기를 좀 희생해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기의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키우는 게 미래의 화를, 미래의 고통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한다. 자, 다음 분. 반갑습니다, 스님.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기가 안 생기냐고 하시며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저는 마음 편하게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재촉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재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모든 얘기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과 싸우시기도 하시면서 저한테 놈놈놈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그 아버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저희 탓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애를 써도 돼요. 아기가 덜컹덜컹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뭐가 생긴다,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아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아기가 깨를 기도를 명산 대처를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기 생기는 거를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기 생기는 거는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고 뭐다? 생물학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그냥 하룻밤 자도 생물학적으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고 아기가 생기고, 아무리 결혼식을 거창하게 올리고 축복을 해도 생물학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아기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큰 나라의 황제도 어때요? 그런 사람 아기 갖고 싶을까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죠. 갖고 싶겠지. 그런 사람도 아기 안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뜻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 아기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회가 될 것 같으면 전국에 명령을 내려가 사찰마다 다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마다 다 기도하라 그러고 도사란 다 불러드리고 점쟁이는 다 불러드렸는데 왜 아기를 못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인도에 부처님 당시에 300여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나라. 부처님이 태어난 카필라성은 작은 나라에 속하고, 그쪽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큰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 요즘 미국 같은 나라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임금이 빈비사라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온갖 약을 따먹고 어떻게 해도 본부인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용한, 한마디로 점쟁이,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선인이라 그러는데, 선인을 불러다 점을 쳤더니 3년 후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어쨌든 아기가 있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3년이라니까 3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3년이냐 하니까, 지금 저 히말리아 설산에 어떤 수행자가 있는데, 그 선인인데 그 사람이 당신 아들로 올 인연이 있는데 그 사람 명이 아직 3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확인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확인을 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 그 왕자로 태어날 그런 지금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이라고 하니까 왕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급하기도 해서, 그럼 네 가서 그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해라 그랬어. 왕이라서 이래요. 왕이라서 죽으라고 해라. 죽으면 바로 애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하니까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고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왕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원수가 뭐로 태어난다? 내 아이로 태어날 위험이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거나 말거나, 부인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원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문제. 한쪽으로는 아기를 가져서 기쁘고 한쪽으로는 원수라서 두렵고.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에 원수라는 생각에 이거 어릴 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죄를 얻대요. 나자마자 그걸 갖다 옥상에서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아기가 땅에 떨어져가 손가락 하나만 딱 부러지고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머리가 획 바뀌어가지고 아기를 안고 울고불고 이제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다음 왕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인데, 아사세 왕이라는 왕인데, 이 아들이 19살에 쿠데타를 일으켜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는 건 역사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큰 불행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됐냐, 역사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이제 이런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는 인간, 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원수를, 원한을 갖기 위해서 누구도 죽이는, 제 아비도 죽이는, 이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기를 가지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억지로 가져서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어?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재촉을 하셔가지고요. 너무 재촉을 해가 이제 이렇게 나을래? 아니요, 근데 저는 조금 느긋하게 가져도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재촉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자기는 힘이 이제 들어요. 누구든지 옆에서 재촉하면 괴롭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없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은 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예, 항상 예 어머니 하고 예 어머니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너희가 아가 안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너가 애가 안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자꾸 저를 자꾸 그럼 나무라시거든요. 지금 자기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뭐.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애기를 바라는데 애기가 뜻대로, 자기도 어떤 일을 바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나니까 그냥 덤태기를 씌우잖아,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도 남편한테 막 짜증이 나면 딴 것도 갖다 뒤집어 씌우잖아. 그 인간의 모든 심리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아니면 딴 여자가 만약에 시집을 왔으면 혹시 애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로서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사상, 이념, 믿음, 종교, 이건 뭐라고? 자유다.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 근데 애 갖는 것뿐만 아니고 가정에, 그러니까 시댁에 무슨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거는 많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요. 아, 뭘 잘못했냐? 애기중지 키운 남은 남자를 지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도 나중에 아들을 이제 낳아 보면 이제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앞에 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시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자기가 이해 잘 못하면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낳아서 똑같은 꼬라지를 자기가 당하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안 낳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과보를 안 받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한 아이를 낳고 키워서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두 가지. 하나는 이걸 내가 영원히 갖고 싶은가 하고, 하나는 이 아이를 장가 보내야 된다는가 하고, 이 두 가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면 어떤 때는 며느라이가 이쁘고 어떤 때는 내 아이를 뺏어간 사람으로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이제 해보면 알아요.
자기도 애 낳아가 키워서 한 앞으로 30년 후에 이 꼴을 당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중성, 어머니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때는 그 뺏긴 분함이 있으니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 돼요. 뺏어가서 죄송하다 이 말이, 앞에 거는 뺏어가서 죄송하다 이 말은 붙이지 말고 어떻게? 뒤에 앞에는 속으로 어머니 제가 뺏어가서 그거는 속으로 하고 뒤에는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소리.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어떤 흉을 보더라도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남편은 괜찮아요 사람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남의 여자가 봐도 좋으면 그 여자를 낳아가 키운 엄마가 볼 땐 지 아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자랑스럽게 보다 더 자랑스러울까 안 예, 자랑스러울까? 더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미안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 나한테 줬으니까 고맙나 안 고맙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두 개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두 마음을 내야 된다. 하나는 뺏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항상 이렇게 마음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소리를 해도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마음에 무의식색이 어떠냐, 아이고 저게 내 건 줄 알구나, 원주인이 나라는 걸 이게 알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 분이 좀 풀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분이 안 풀어져 가지고 막 애 낳으면 이 어머니 치고 애 낳으면 딴 핑계 대고 또 뭐라 그럴까 안 뭐라 그럴까? 뭐라 할 것 같습니다. 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애는 본질이 아니에요. 남의 남자를 뺏어와서 생긴 문제지 애는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해보니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양쪽도 없어? 예. 그럼 아직 인연이 좀 덜 도래했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 아기를 가지면, 아까 그 앞에 여자분이 좋은 애 낳고 싶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좋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마음이 편안할 때 가져지는 아이, 조급하게 아기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나, 옛날에 여러분들 결혼해가 아기 낳을 때 둘이가 막 성적으로 좋아해가 막 헐떡헐떡 하다가 찌꺼기로 생긴 아이 말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두 부부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날짜 잡아가지고, 아시겠어요? 합방 시간까지 다 맞춰가, 재미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애 낳으려고 딱 정성 들여서 낳아서 성인 낳았다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많지. 누가 공들여서 낳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기에 대해서, 아기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베풀어야 돼. 우선이 좋은 아이를 낳으려면 이렇게 재물적으로도 많이 베푸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산모는 너무 이해타산을 하나하나 해도 안 되고 너무 어른이 따져도 안 돼요. 좀 너그럽게 대해줘야 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고, 시장 가도 너무 이렇게 깎고 너무 따지고, 장사할 때만 너무 그래도 안 되고 조금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을 내고 약간 베풀고 이래야 그게 공덕이 돼서 좋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는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붙이고 살아야 돼. 입에 아예 녹음기처럼 달아놓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 한이 풀려. 한 3년 그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면 어머니가 한이 조금 풀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내가 왜 한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하고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을 풀어줘야 돼.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든 것은 이 사람 마음 먹기, 내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는데, 이 보면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또 뭐 별로 진통자고, 지금 제가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실직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는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하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듭니다. 남들이 뭐 부탁을 하면은 이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거절을 잘 할 줄 모르고, 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는 그냥 보여지기가 그냥 막 싫어서 그랬는지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내 모습을 이제 솔직한 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못하게. 아시겠어요? 남자가 뭐 좀 힘든다 그러고 싫다 그러면 뭐야? 무슨 남자가 여자처럼 쫀쫀하게 자꾸 이런 소리. 특히 경상도가 더 해요. 경상도 남자는 입을 꾹 다물고, 아시겠어요? 그저 힘들어도 참고 이래야 남자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좋다고 할 수가 없고, 특히 그런 문화는 부부지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왜 그 뭐예요?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 이런 농담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뭐 그냥 남자가 못 참았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형편이 안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선배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선배님 제가 지금 형편이 그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돈을 뭐 회비를 내라고 하면 제가 실직 상태라. 그러니까 비굴하게 무슨 뭐 주는 게 들어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지. 연습 삼아 자꾸. 그런데 그게 그러고 싶은데도 그게 좀 그래, 잘 안 돼 연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면 스님 운전이 잘 안 한대요. 그럼 스님 뭐라 그럴까? 연습 좀 더 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잘 안 타지는데요. 그럼 뭐 할까? 연습 좀 해라. 연습한다는 건 뭐 좀 많이 넘어져라. 그러니까 안 되는 과정을 거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 삼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먼저 질문 드렸던 부분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법륜 스님은 늘 웃고만 지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볼 때 그러면 웃지 짜증내겠어, 안 그래요? 그러면 늘 텔레비에도 나올 때도 웃는 얼굴만 그러면 내보내지 짜증난 건 내보내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늘 웃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음이라는 게 원래 똥 누러 갈 때 마음하고 똥 누고 올 때 마음하고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그러나 누구나 다 마음은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요. 칭찬하면 좋고 비난하면 싫고, 돈 주면 좋고 돈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인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분한테 강의 끝나고 저녁 안 먹었지? 저녁이나 사 먹어 하고 10만 원 탁 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겠지? 그냥 스님이 그냥 좋아. 훌륭하신 스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옆에 사람에게 너 요새 생활 어렵지 하고 100만 원을 탁 줘. 그럼 기분 나빠질까 안 나빠질까? 나빠져. 왜 그럴까? 자기한테 뭐 손해날 짓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금방 막 스님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스님 오늘 강의에 편견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 스님도 편견이 있네. 옆에 여자는 젊은 여자라 그거는 100만 원 주고, 나는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 그냥 기분 나빠요. 금방 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뚝빼뚝 하는 거, 여러분들이 촉새 알아요? 촉새란 새 알아요? 촉새 그 엉덩이 꼬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거 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갖다가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흔들듯이 이래요. 따라하기 어렵지? 따라 한번 해봐.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흔든다. 그래, 촉새 물레방구 뒷궁디 하듯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마음이야. 다 그래. 니네 할 것 없이. 일어나 앉지 말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 한 번 먹으면 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란 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란 건 이렇게 늘 경계 따라 뭐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감정이 나빠도 조금 더 저 사람이 딴소리하면 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나빴다 좋았다 하는데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냥 감정이 좀 나쁘거나 좋거나 원래 마음이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믿을 게 못 돼. 아시겠어요? 이거는 허수아비 노름이야. 꼭두각시 노름이야. 바깥에서 누가 잡아당기면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를 갖고 노는 거에 속하는 거야. 그 논다는 걸 알면 내가 그거 안 놀아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서 안 놀아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놀아나는 거를 물끄러미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잘한다 자식. 금방 던지기 좋아하고 금방 앉으기 싫어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경계에 안 끌리는 사람이 돼. 마음을 한번 탁 먹으면 누가 뭐래도 안 흔들리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마음이란 건 늘 움직인다는 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를 보는 또 하나의 자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딱 관찰하고 있으면 마음은 한쪽은 흔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흔들리게 돼. 그러니까 마음은 안 흔들려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안 돼. 여기 여러분들도 결혼하려면 항상 싸우는 게 뭐냐, 옛날 일 갖고 싸워요. 옛날 일.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이거 약속했잖아. 그때 당신 뭐라 그랬어. 맨날 일이 지나간 얘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나. 남북관계도 맨날 옛날 얘기, 일본하고도 맨날 옛날 얘기. 옛날에 어쨌다. 옛날에. 이러면 이 싸움은 영원히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미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거에 설령 싸웠다 하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옛날 얘기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나 없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옛날 얘기하면 협력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나 지금 일본하고 국교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있고 중국하고 무역 국교하고 지금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에게 이기잖아, 그지?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야.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보러 보면 남북 간에 협력하는 게 이길까 대결하는 게 이길까? 협력하는 게 이겨. 미래를 보면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마음이 늘 헐떡거리는 거를 안 흔들거려야 된다 생각하면 이거 극복 방법이 없어. 자기 재주로는 이 마음을 컨트롤 못해. 그러나 한 발떡 물러나가 마음이란 게 원래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놀아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를 인정하고 흔들리는 거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 좋고 나쁨이 있지만은 기분 좋고 나쁨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제 말 이해됐나 모르겠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된다 이러지 말고 마음이란 게 흔들리는 거니까 마음이란 건 믿을 게 되나 못 되나? 못 된다. 마음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믿을 게 못 되는데 마음이 좋으면 좋다고 난리를 피우고 마음이 또 나쁘면 나쁘다고 난리 피우고 믿을 게 못 되는 거에 이래 놀아나면 안 된다.
기분이 조금 나쁘게 일어나더라도 이건 업식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좋게 일어나도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한 단계 위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바다는 물이 파도가 안 치고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출렁출렁 치는 게 바다예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 아시겠어요? 출렁출렁 치는 게 바다니까 그게 뭐예요? 배가 뒤집을 정도로 크게만 안 치도록 어때요? 해야지. 꼼짝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가 안 뒤집어질 정도만 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파도가 치는 게 바다고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게 목표로 해야지 파도가 고요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건 늘 이렇게 경계에 따라 출렁거리는 거다. 그걸 딱 알면 그 경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좋음이 없어야 된다. 이래 목표 세우면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못합니다. 늘 좋고 나쁨이 오고 간다. 윤회하고 있구나. 그걸 한 단계 밖에서 떡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해서 좋다 깨안아주고 싫다고 또 씩씩 하고 이러지 말고, 좋으면 아이고 니 또 좋다고 또 썰치구나 이렇게 가서 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싫으면 아이고 니 또 입 튀어나오네 이러고 이 감정 밖에 자기가 떡 서서 자기를 보면서 웃어요. 아시겠어요? 노는 꼬라지 보면 진짜 재밌대. 이 감정이라는 거는 애도 아니에요. 3살짜리 애같이 까불고 놀거든요. 그걸 한 단계 밖에서 딱 지켜보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아도 너무 들뜨지 않고 싫어도 너무 깔아앉지 않고, 그러면 이 파도가 굴곡이 심하다가 조금 굴곡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이렇게 폭풍을 치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그저 적당하게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 그걸 고요하다 그래. 눈치가, 알아듣는 눈치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대부분 잘못 빼앗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마음이 한번 먹으면 쭉 가야 된다, 이래 잘못 가르쳐가. 실제로 하면 그래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다 사람이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 원래 출렁출렁 하는 게 마음이다. 그러나 그 출렁거림에 내가 빠지면 어때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딱 한쪽에 지켜보는, 그러면 이 출렁거림이 이 폭이 얕아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부부간에 생각을 할 때 자꾸 옛날 얘기 꺼내가 당신 옛날에 무슨 약속했잖아, 옛날에 어쨌잖아 이러면 도저히 끝이 안 납니다. 다 서로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남북 간에도 그렇고 한일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미래에 우리가 협력하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 둘이가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미래에 아이들 잘 키우고 하려면 둘이가 어떻게 한다? 협력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다. 그래 미래를 생각하면 협력할 일이 많고, 과거를 따져가지고 자꾸 원인을 규명하려면 못 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라.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다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밖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때는 말도 많이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활발한 편인데요. 집에서 엄마한테는 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엄마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기색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정하고 살가운 그런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도 샌다. 그러니까 밖에서 막 떠들고 우는 게 본심일까? 집에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게 본심일까? 어느 쪽이라고 자기 생각해? 자기가 얘기해봐.
엄마가 편한 사람일까? 밖에 사람 만나는 사람이 원래 편한 사람일까? 엄마요. 그럼 편한 사람일 때 나타나는 게 본심일까?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본심일까? 편한 사람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나타나는 그 꼬라지가 결혼하면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애 키우면 애한테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뭐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장래에 대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엄마랑 한 번도 의논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건 괜찮아. 자기 몇 살이에요? 20살 넘었어요? 아래요? 30살 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의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 제가 결정을 하고 뭐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최종 결정, 내가 결정하고 뭐 하더라도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 왜? 미성년자니까. 아시겠어요? 최종 결정권은 내가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보호자한테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로,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자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춘기 때는 자기가 결정권을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20살 딱 넘으면 이제 승인 안 받아도 돼. 자기가 결정하면 돼. 사후 보고해도 돼. 그러니까 결제 사항이 있고 사후 보고 사항이 있는 거 회사 다니면서 알 텐데. 지금 자기 회사 안 다녀? 백수인데요. 그러면 어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공부해서 다른데 아니 어쨌든 현재의 생활하는 방식이 네. 부모의 의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네. 그러니까 집은 어머니 집이고 아, 예. 부모님 집이고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집이고 그 네. 방 하나 자기가 세 내고 세 얻어 내고 쓰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생활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생활비를 얼마 드려요 어머니한테? 100만 원 좀 넘게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아마 인정적으로는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안 받고 자기 결정 자기가 하면 돼. 근데 모든 결정을 제가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그런 마음이 큰데 엄마는 좀 그게 서운하신 것 서운하지. 같아서 예, 그러니까 서운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 고민을 미리 얘기를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릴지 아니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뭐 해결하고 나서 보고 드려도 되고 사전에 인원해도 되고. 왜냐하면 스님한테도 지금 인원하잖아. 근데 엄마한테 인원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인원하면 엄마 걱정할까 봐 싶어. 그럼 스님한테 인원하면 스님 걱정 안 해도 스님이니까 남의 스님이니까 걱정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심보가 더럽다. 그러니까 의논해도 되고 의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돼. 이런 거는 엄마가 서운해하면 엄마를 위해서 의논을 해도 되고 내가 판단이 안 서서 엄마에게 의논해도 되고 또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의논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결정해도 되기 때문에 의논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의 고난에 속해. 자기의 자유에 속해. 그러니까 그거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대신에 어머니가 걱정하거나 서운해하는 건 이해는 되나 안 되나? 이해는 되지. 네. 그럼 이해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왜 내일인데 엄마가 간섭을 해요? 이렇게는 하지 마라. 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어머니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제가 혼자 결정해서 사전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또 내가 결정해도 돼요. 네. 또 문제 잡으면 아이고 어머니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미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생활이 20살이 넘어도 생활이 독립 안 되면 뭐 한다? 반드시 부모 말을 참고해서 들어야 돼. 그거는 부모가 아니고 스폰서기 때문에 스폰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내 법문을 잘못 듣고 여기 젊은이 놈들이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스님이 지결정 지가 하라 그랬다고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너희 스님은 어떻게 애들을 전부 불효로 키우느냐 이렇게 내가 야단 맞는 경우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나이가 몇 살 넘어야 된다? 20살 넘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경제적으로 뭐 돼야 된다? 독립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을 내도 된다. 유학 가는 거 내 돈 갖고 가고 절대로 부모한테 요만큼도 의지 안 한다면 그건 내가 혼자서 결정해도 된다. 근데 부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전에 의논해야 스폰서는 재정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결혼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요. 부모에게 후원을 안 받으려면 그냥 내일 결정해서 결혼하고 사후 보고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파트 사거나 결혼할 때 뭐 승인을 받거나 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돼요. 사전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고 괜찮았냐고 체크하고 안 괜찮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지 보완을 하고 그래서 협상을 해서 스폰서냐 사랑이냐를 정해서 사랑이 중요하면 스폰서를 포기해야 되고 스폰서가 중요하면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스폰서가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제 얘기 우습게 듣지 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만 맞게 살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네. 지금 나이가 30이 되든 많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안 죽고 살은 거 대성공.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이 뭐라고? 안 죽고 여기까지 살은 거. 야, 아무리 뭐 지가 돈을 많이 해도 죽어버린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죽고 살은 것에도 대성공.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딱 뜨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이렇게. 아이고, 살았다. 기분 좋아, 안 좋아? 3번만 외쳐봐요. 아침에 눈 딱 뜨고 뭐라고? 살았네! 이렇게 3번만 외치면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고 맑아지고 벌떡 일어나지고 아침에 나가면서 남이 먼저 네가 먼저 인사해라 나이도 어린 게 이러지 안 하고 안녕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금방 나오고 그래요. 그러고 오늘 살아서 기분 좋은데 뭐 밥 먹을 수 있으면 좋고 못 먹어도 어때요? 괜찮고 아이고 난 아침도 못 먹고 이래. 저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어요. 김밥으로. 점심은 김밥으로. 왜? 오늘 세탕 뛰었어요. 속된 말로. 아시겠어요? 대구에서 강연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 병원에 가서 강의해주고 여기 오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여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사실 배가 좀 나와가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삶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이래야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저기 이혼하신 분한테 제가 그 인간, 그 지저분한 인간도 잘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거를 더럽다고 해가 그냥 팽개쳐 버리면 우리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는데 쓰레기장 뒤져가 또 좋은 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싫다고 버린 남자를 딴 여자 주워가는 거 봤죠? 왜 웃어?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안 주워가는데 내가 버린 사람을 계속 다른 사람이 주워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나는 이런 면을 보고 싫다는데 저 사람은 저런 면을 보고 좋다고 주워가거든요. 그래서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거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만 보고 싫다는데 제가 저쪽 면을 보고 이쪽 면 쓸만 안 하나? 요쪽 깎아가 요쪽 거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또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재개발할 기회도 주어지고 또 애가 크는데 상처 안 주고 애가 성인이 되면 헤어져도 어때요? 애한테 내가 할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 가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 남편 죽었다 그래도 설령 죽었다 그래도 후회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박대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또 그것 때문에 애가 상처를 입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후회가 되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 인간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삶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날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